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 드렸던 거를 책을 좀 확인하면서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런 이야기죠. 이제 아까 우리가 시장 실패와 정부의 시장 개입이다라는 걸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시장 실패라는 게 뭐냐? 자원의 어쨌든 최적 배분은 안 된 거다. 최적 배분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자원 배분 기능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즉 시장에 어떤 재화라도 필요한 량이 있게 마련인데 이거보다 너무 부족해가지고 배분을 못 받는 사람이 생기거나 너무 많아가지고 때로는 이제 원자재 낭비가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럴 때 이러한 시장 실패의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불안정 경쟁 시장이었죠. 예를 들어서 독점 또는 과점 기업의 존재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을 비싸게 받기 위해서 량을 일부러 적게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이와 같이 실패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외부 효과의 문제죠. 외부 효과에는 유리한 정예 외부 효과하고 불리한 부의 외부 효과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좋아하지만 양이 모자라서 문제고 요거는 우리가 싫어하지만 량이 또 쓸데없이 많아서 문제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공공재 문제가 있었죠.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이나 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자를 양산하더라. 그러니까 무임승차자가 생긴다는 이야기는 시장에서는 도로 같은 공공재를 만들 수가 없다. 왜냐? 돈을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정보의 불확실성이나 비대칭성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보의 확실성 같은 것들이다. 이것도 미래가 불확실하면 아무래도 이제 정상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량이 적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실패할 때는 정부가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데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자고, 즉 저소득층을 적극 보호하고 사회 전체가 안전하게 살자, 그런 걸 사회적 목표를 달성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시장 실패를 수정 보완하는 것이다. 시장 실패 이런 것들에 대한 수정 보완이다. 어쨌든 이런 정부의 개입, 정부 정책이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는데 그걸 시장 실패라는 단어와 비교할 수 있도록 정부 실패라고 한다. 예컨대 정부의 관료들이 시장의 모든 정보를 다 알 수도 없고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다 그랬죠. 관료는 자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막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될까요? 괜히 잘못되면은 잘릴 수 있으니까 하던 대로만 해야 될까요? 하던 대로 해야죠. 뭐 괜히 너무 열심히 했다가 예산을 100억 썼는데 효과가 없다 그러면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관료제는 항상 몸을 사리게 돼 있어요. 복지부동이라 그러죠. 바짝 엎드려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거. 그래서 이런 이야기다. 친구 중에 뭐 이번에도 승진하는 애가 하나 있는데 대학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이제 걔가 1급인데 국장이에요, 국장. 근데 성격이 워낙 좋습니다. 그 친구가 아주 겸허해요. 이렇게 만나면 지금도 뭐 대학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거의 없어. 나는 그렇게 일정한 친구는 본 적이 없어요. 몸매도 똑같아 이 새끼는. 배도 나온 게 없어. 정통부에 있는 애인데, 근데, 항상 겸허합니다. 네, 뭐, 가끔가다 만나요. 나는 뭐, 이해관계가 전혀 없죠. 나 그쪽 일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가끔 만나면, 옛날에도, 야, 너 뭐, 워낙 너 똑똑하잖아. 뭐, 넌 잘 나가겠지. 옛날부터, 아주 어렸을 때 그러면, 야, 똑똑한 애들이 한둘이 아니야. 뭐, 나는 치여서 죽겠다. 맨날 그래요. 그런데 이 새끼는 잘 나가잖아. 그러니까. 걔 말은 그래요. 진짜 뭐, 똑똑한 애들 많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그런 관료라 하더라도, 그 친구처럼 겸하면 돼.
나는 정보를 다 아는 게 아니고 시장 사람들이 많이 알 거야.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 좋은데 관료들 중에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다 알고 있다 생각해가지고 퍽 정책을 했다가 실패하고 또 그랬다가 잘리면은 정부 욕하고 그러니까 이처럼 아예 복지부동 하든지 맨날 겸허하고 아니야 나보다 잘난 놈들이 많아 이러면 좋은데 이해하셨어요? 이게 바짝 엎드려가지고 3번에 자 시장업체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이다 그랬는데 자 가로 1번에 시장실패 의의죠. 232쪽 지금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예. 232쪽에 큰 3번. 예. 동그라미 2번에 1번 보시고요. 시장 실패랑 경제활동을 시장기구에 맡겼을 때 시장기구에 의한 자동 조절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여 효율적 자원 배분이 실현되지 못해 불균형 상태에 있는 거. 그러니까 자원 배분이 잘 안 된 거죠. 3번 원인에는 외부 효과 공공재, 시장의 불안전성, 그다음에 정보의 불확실성이나 비대칭성 같은 게 있다. 자, 그래서 가로 2번의 원인 보시면 자, 불안정 경쟁 시장이죠. 독점 및 과정 기업이나 규모의 경제 등에 의해 평균 생산비를 줄여 독과점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 한개 또는 소수의 독과점 기업이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급량을 조절하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많이 만든다고요? 적게 만든다고요? 적게. 가격을 제멋대로 올리려고 그럴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저번에 효율적 배분에 실패한다.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외부 효과를 했는데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주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태 하는 걸 V의 외부 효과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면서 대가를 지불받지 않는 상태 정의 외부 효과죠. 이런 걸로 인해 자원 배분이 적정치 않은 경우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그래서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 드리겠다 이야기고 그 다음에 3번에 공공재죠. 공공재는 어떤 경제 주체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면 구성원 모두가 소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다. 그러니까 공공이 이용하는 거다 그 이야기. 일반 대중이 국방이나 치안 서비스, 공중파 방송, 공원 등등 부동산은 공공재 대표적인 것이다 그랬죠. 그다음에 니은번에 공공재 특징으로 소비에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원칙을 들 수가 있다. 소비의 비경합성이란 한 개인이 소비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다른 모든 개인들이 얻는 이익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이용한다고 해서 남을 이용을 못하게 할 이유는 없다 그런 이야기고. 예. 그 다음에 소비에 있어서 비배제성이란 공공재의 경우 그 재화에 대하여 가격을 지불하든 지불하지 않든 돈을 내든 말든 특정 그룹의 사람을 소비해서 얻는 혜택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뒤끝번에 공공재가 지닌 소비 비배제성이라는 두 가지 또는 어느 한 가지 특성으로 인해서 경제주체는 자발적으로 손을 표시하지 않고 무임승차자가 되려고 한다. 그러니까 공짜를 자꾸 좋아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다. 공공재는 보통 무료로 제공되고 그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된다. 시장 전체에 나타나는 공공재 수요는 실제 필요량보다 적게 나타나고 이러한 수요를 믿고 공공재를 공급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공공재 공급량이 부족하게 되니까 필요량보다 적어지니까 시장 성공요 실패요? 실패 그 이야기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된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동그라미 4번에 거래 당사자의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불확실성 그랬는데 여러분 그 세 번째 줄 맨 끝에 가면 정보의 비대칭성은 거래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대칭적이 아니다. 비대칭적이다. 이와 같은 정보의 불균형으로 한쪽이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되는 역선택 또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를 뭐 상세히 알 필요는 없다. 불확실성 때문에 양이 작아진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뭐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 밑에 뭐 상세히 써놨는데 니은번의 역선택 같은 경우죠. 두 번째 줄 맨 끝에 예를 들면 자, 부동산 매매시 매도인과 매수인에 비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즉 매도인은 수익성이 높은 원양한 부동산을 가로치 않은 부동산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매수인은 이러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평균적인 비용을 지불하고도 부동산을 지불하고도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고 결국 수익성이 낮은 부동산을 매수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걸 역선택이라 한다. 저번에 이제 제가 예를 들었던 게 이거죠. 11월 달에 예를 들었던 게. 근데 이제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다. 이 사람이 집이 5개 있다. 그럴 때 어떤 게 우량한 부동산이고 어떤 게 수익이 많은지를 매도자는 모를까요? 알까요? 알죠. 그러니까 매수자에 비해서는 정보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대칭적이에요? 비대칭적이에요? 비대칭적이죠. 그런데 얘는 정보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불한 만큼 좋은 부동산을 살 가능성이 있을까요? 거꾸로 비용은 평균 정도를 내면서 시세 정도를 내면서 수익이 떨어지는 나쁜 걸 살 가능성이 많을까요? 나쁜 걸, 얘가 수익이 있는 걸 팔려고 그러겠어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거짓말 하겠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올바른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5억을 냈으면 5억어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골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 이야기죠. 허다해요. 역선택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매수자 쪽이 정보가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많이 친단 말이죠. 예? 잘 속아요. 예.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저도 몇 번 속았다니까. 저도 좀 속았어요. 심지어는 아는 사람한테 이제 거래 안 해, 이제 난 이제. 예. 제가 사고팔고를 하도 자주 해봐가지고, 수강생분인데, 평당 그때 의정부에다 내 단독을 살 때인데, 평당 그 당시 한 150에서 200 정도 비싸게 팔았죠. 그 친구는 돈 많이 벌었죠. 둘이 공동투자했는데, 공법 선생하고, 학교론 선생하고, 지금 이 사람은 이제 강의는 안 하고 이제 공장 중개, 국내 1인자예요. 그래. 뭐 착합니다. 이 사람도 아주 착해요. 그래서 화성팔탄 쪽에서 이제 공장 중개는 공법 선생만큼 잘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법을? 나중에 뭐 이 공법 선생이 잡았죠. 저는 이제 바빠서 관심 없었고 사원에 하기만 했고. 잡았는데 뭐 나중에 물어보니까 조금 비싸게 판 건 맞다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면 사과라도 해라 임마. 너 찾아가서 내 전화는 한번 했죠. 못 오더라고요. 자꾸 옮겨 다니더라고요. 사무실을. 옮겨 다니는 건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옮겨 다니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거야. 항상 거처가 일정해야지. 저는 20년간 한 집에서 살고 있잖아. 발전이 없어, 발전이. 그래서 내가 들어갈 때 새 집인데 지금은 낡아가지고 막 팔라고 내놔도 팔리지도 않을 것 같아. 낡아가지고 다른 데 이사 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역선택 많다니까요. 여러분도 조심해야 돼요. 아는 사람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겠더라라는 걸 알았죠. 저는 잘 믿거든요. 저는 좀 사람이 순진해가지고 잘 믿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읽어보시고, 여러분 그 다음에 어디를 먼저 가시냐면, 231쪽에 가보세요. 231쪽. 231쪽 가니까 큰 2번에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 이유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목표 달성을 했는데, 정치적 기능이죠. 정부의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데 개입의 정도 또는 내용은 시대적 상황이나 그 나라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3번에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 주택 공급하기 위한 정책 이런 것들이 정치적 기능이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괄호 2번에 시장 실패 수정 그래서 경제적 기능이라 그랬는데 사적 시장 기능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할 때 즉 시장 실패가 발생할 경우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되는데 이것이 경제적 기능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정부의 개입 이유까지 말씀드렸고 자 235쪽에 보시니까 심화학습 있나요? 심화학습 정부의 실패인데 큰 2번 보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정부 시장 개입도 완벽할 수는 없는데 예컨대 토지형계획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 용도별로 배분한 면적이 적정한 것인지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시장의 기능에 의해서만 판단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러한 의사결정은 결코 완벽할 수 없고 이러한 시장 개입의 불완전성을 정부의 실패라고 한다. 그 다음에 3번에
정보의 실패는 또한 정보의 불완전성, 아까 정보 부족 때문에도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정보가 실패한다. 그래서 쭉 나머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외부 효과라는 걸로 갈 텐데, 이제 이걸 상세히 설명드리겠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외부 효과를 보시자. 시험에 잘 나오죠. 여기 보시니까 동그라미 1번의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거래성방이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제 부동성 또는 기억력이 좋은 분은 기억나겠습니다만은 인접성 때문이다. 인접성 하나 써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외부 효과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던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 집이 3억이다. 그런데 주변에 지하철역이 새로 생겼다. 외부 환경이 좋아져가지고 가격이 확 올라가겠죠. 이런 거는 유리하니까 뭐라 그러느냐, 정의 외부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반대로 주변에 여기 아니고 쓰레기 처리장이 생긴다. 집값이 올라간다고요? 뚝 떨어진다고요? 떨어진다. 이런 걸 부의 외부 효과라고 한다. 그럴 때 왜 외부 효과라 그런다 그랬느냐? 이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갔어요? 내가 뭘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외부 환경 때문에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다 그 이야기죠. 이럴 때 경제학에서 정 그러면 항상 나에게 유리한 경우 쓰는 용어이고, 부 마이너스는 유리할 때요, 불리할 때요, 불리할 때. 그러니까 유리한 외부 효과 그러면은 정의 외부 효과. 이걸 다른 말로 외부 경제라고도 해요. 부의 외부 효과는 다른 말로 외부 불경제. 이와 같이 경제 그러면 유리하다는 이야기고, 불경제 그러면 또 불리하다는 이야기다 그랬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쓸 수 있다 그랬죠. 예컨대 우리가 나중에 뭐 규모의 경제라는 걸 공부할 텐데, 경제 그러면 불리라 그랬어요, 유리라 그랬어요? 유리. 이거는 외부 환경 때문에 유리한 거고, 이거는 규모 때문에 유리한 거예요. 그럼 규모의 불경제 그러면 보나마나 유리겠어요, 불리겠어요? 불리.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의 용어를 가지고.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지렛대 효과 할 텐데, 정의 지렛대 그러면 불리요, 유리요? 유리. 부의 지렛대 효과 그러면 유리한 지렛대요, 불리한 지렛대요? 불리.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처음 하시는 분은 지금 동영상 들어보고 오시나요? 예습 좀 하고 오세요. 그러신 것 같아 보니까. 아무튼 예습 좀 하셔야 됩니다. 젊은 분이니까 금방 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쇠도 씹어 먹잖아요. 자기까지 거 못 씹어 먹어? 씹어 먹어버리세요. 그래서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금방 하죠. 그래서 이제 다음 쪽에 가보시면, 여러분 이제 그 외부 효과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쭉 정리가 돼 있는데, 그 용어는 설명드렸으니까 확인해버리죠. 뭐 똑같은 이야기인데, 다 동그라미 3번만 확인하고, 그러고 설명드릴게요. 3번에 외부 효과는 제3자의 행위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 다른 제3자에게 미치는 유리한 정의 외부 효과와 반대의 불리한 부의 외부 효과가 있고, 이러한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이 발생하고 소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조금 신경 써야 될 건 뭐냐 하면 첫째 줄이에요. 외부 효과는 제3자의 행위가 시장 기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수요자 공급자가 아닌 제3자가 주는 여러 가지 효과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에서는 이제 그게 의미가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9쪽에 잠깐 가보시면 핵심 정리의 표가 정리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안 쓰셔도 되고 잘 들어보시면 좋겠다 그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외부 효과는요, 이 외부 효과는 시험에서는 뭐 물론 좀 나오고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쉬운 부분은 절대 아닌데, 여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우리 책에서처럼 부의 외부 효과가 있는가 하면 정의 외부 효과가 있지요.
여러분 그 시험에서는 부여비읍 효과가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부를 먼저 쓴 건데 요걸 아까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랬느냐? 외부 불 경제이다. 그래서 분리 이걸 다른 말로는 외부 경제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유리 그랬죠. 그래서 분리할 때 유리할 때죠. 자, 외부 제3자가 제3자에게 우리가 불리한 영향을 줬다. 누군가가. 그런데 그 제3자가 어떠한 비용 지불도 하지 않더라. 이런 걸 부여비읍 효과라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봐라 그러면은 이건 예도 좀 시험에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공해공장을 예를 들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가 주거지역인데 사람들이 뭐 잘 살고 있는 좋은 동네예요. 아름다운 하천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저쪽에 공장이 들어왔단 말이죠. 공장? 그러더니 이 공장에서 오염물질을 자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이 썩어서 오염이 됩니다. 그러면 냄새가 심해지니까 이 지역의 집값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에 대한 비용 지불을 전혀 안 하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런 걸 부여비읍 효과다. 정여비읍 효과는 뭐냐 그러면은 외부 제3자가 유리한 영향을 줬는데 어떤 대가 지불도 못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예로는 양봉업자와 과수원을 제가 예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조만간에 꽃이 필 겁니다. 이제 지금이 겨울이지만 대설도 지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입춘이니까 조금 있으면 필 거예요. 한 달 정도 오면 피어요. 빨리 피는 애들은. 그래서 과수원에 예를 들어서 조금 빨리 피는 게 배나무 같은 거니까 배꽃이 피었다. 그러면은 이쪽에 양봉업자 입장에서는 양봉의 수확이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증가. 그런데 그러니까 제3자 때문에 이제 유리했는데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무슨 뭐 꿀을 선물로 준다든지 인사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대가 없이 그냥 왔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대가 없이 이루어진 행위들이다. 그럴 때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사적 비용입니다. 이 단어가. 여기는 사적 편익이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으로 나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뭐 그건 시험이 안 나오니까 필요 없어요. 이쪽은 공급 측면, 이 아래쪽은 수요 측면인데 그런 구분은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개인적 측면에서 비용하고 사회 전체 비용 또는 개인적 측면의 편익하고 사회 전체 편익을 비교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인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쪽 부여비읍 효과 같은 경우는 사적 비용이 적죠. 사회적 비용이 많고. 왜냐? 이 공장 사장이 사적이에요. 사적. 개인, 뭐 이 사람은 개인 사업이니까 주거적은 사람이 많이 사니까 사회인데 이 사람은 오염물질을 처리하고 버렸어요. 그냥 버렸어요. 그냥. 그런데 이 오염된 하천을 사회가 정화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은 적다고요? 크다고요? 커요. 편익은 반대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싸게 생산한 거니까 이익이 많아서 기분 좋겠죠. 그런데 사회 전체적으로 냄새나고 집값 떨어지면 사회적 편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공장 사장 입장에서는 보세요. 개인적으로 비용은 적은데 편익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체계라면 생산량을 줄이려고 그러겠어요? 늘리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대 생산을 하게 된다. 다시. 이 부여비읍 효과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 적게 만든다고요? 많이 만든다고요? 많이. 자, 그러니까 시장이 제대로 자원 배분을 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 그럴 때는 정부는 가만히 있는다고요? 개입할 수도 있다고요? 개입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개입하느냐? 양이 많아서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개입할까요? 더 많이 만들도록 열심히 격려를 해야 되겠어요? 못 만들게 규제를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강력한 규제 정책이죠. 그래서 여기는 규제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처럼 환경을 오염시킨다? 그러면 부담금을 부과하면 돼. 부담금.
그도 아니면 환경세 같은 조세를 부과하면 돼. 조세. 그래서 이런 일을 못하도록 막 사정을 부과하면 된다고 이야기죠.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래도 말을 안 들면 아예 공장을 못 짓게 하면 돼요. 그걸 용도 지역지구제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조금 더 공부하면 금방 아는데 주거지역이다. 근데 준주거가 아니고 전용 또는 일반 주거지역이다. 오염을 발생하는 공장은 일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로리스 국내 토지이용 규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바로 나와요. 번지수 지번만 때리면 용도지역 나오고 건축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면 아예 공장 자체가 입주 자체를 못해. 그럼 부유부가 발생할까요? 제거할 수 있을까요? 제거. 그렇죠.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이런 걸 통해서 제거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자, 공장 사장 입장에서는 자, 그래프는 아주 중요하진 않아요.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수요 공급 때부터 해왔던 그래프를 여기서 또 이제 많이 써먹어야 되는데, 현재 균형이 500원에 120개다라고 가정하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은 100개라면 지금 120개니까 과소예요, 과대예요? 양이 너무 넘쳐서 문제죠. 그럼 이제 줄여야 되니까 정부가 환경개선 부담금 내라 그 이야기죠. 그럼 공급자 입장에서는 세금 내야지, 부담금 내야지. 그러면은 생산비가 감소해요, 증가해요? 그러니까 공급이 늘까요, 줄어들까요? 그렇죠. 그래서 공급 곡선이 좌상향으로 이동하고, 그러면 균형이 여기서 1이 가죠. 그러니까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만큼 100개만큼 만들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요?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공급 감소를 통해서 필요량까지 만들 수가 있다. 량을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럼 이제 정예비비 효과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 정예비비 효과는 사실은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를 잘 기억하면은 정은 뭐 기억할 게 별로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많이 들었던 게 복지 사업하는 사람이었죠. 예를 들어 노인복지업을 하더라. 복지업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복지센터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 호가가 돈을 주는 거예요? 일단은 개인 돈으로 하는 거예요? 일단 개인 돈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나는 뜻이 있어서 내가 한 번 살다가 죽는 인생, 어르신들을 위해서 내가 좀 봉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뜻이 있어서 자기 재산 털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한 10억 가지고 있는 거 이제 털어가지고. 그런데 어르신들을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부모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더군다나 아픈 분들이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개인적으로 편익이 있다고요? 재미가 없다고요? 사회적으로는 좋지만 편익이 없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비용이 덜 들어요? 많이 들어요? 많이 들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언젠가는 돈 떨어지면 재미도 없고 편익은 적은데 비용만 크니까 자꾸 이런 센터를 만들게 될까요? 안 만들게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가 원하는 것보다는 적다. 과소 생산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적게 만들어져서 문제다 그 이야기에 적어서, 그럴 때는 정부는 시장이 실패했으니까 개입해야 되겠죠? 어떻게 개입해야 되냐 그 이야기예요. 이런 원인 때문에 실패했으니까 개입할 텐데 어떻게 할까요? 더 줄여야 될까요? 늘려야 될까요? 늘려야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조장 정책을 써야죠. 이렇게 좋은 일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보조금 줘야죠. 보조금. 그래서 지금 보조금 주고 있어요. 예컨대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있다 그러면은 월간 얼마 이렇게 보조금이 나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보조금이 아주 넉넉한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 다음에 이런 복지 사업을 하는데 세금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조세를 경감 깎아주거나 아니면 아예 면세 사업자로 하거나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느냐? 자, 이제 우리 지역에 이와 같은 좋은 환경들이 많이 갖춰져요. 그러면 살기 좋은 동네라는 인식이 생기겠죠. 어르신들 모시면 특히 살기가 좋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80개,
량이 적어서 문제였는데 살기 좋은 동네라는 인식이 되면 수요가 증가할 거고 그러면 균형이 이리 가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필요한 100개까지 만들 수 없을까 있을까요? 있겠죠. 다 반대죠. 여기는 공급이 감소고 이쪽은 수요가 감소예요, 증가예요? 증가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그래서 필요량까지 갈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면 금방 아는데 그래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뭐 여러 과목을 공부하는 데다가 이제 공부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봐도 기억이 잘 안 돼. 그러니까 풀었던 문제를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게 안 나왔다라는 걸 모르거든요. 근데 저는 모든 기출 문제가 머릿속에 다 있어요. 하도 떠들어 대가지고 몇 회인지 거의 다 알아요. 문제 보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16회 때 한번 지문 한 개 떴어요. 1번 지문. 지문 한 개인데 그거 몰라도 답은 다 보여. 나중에 그 문제 설명할 텐데. 그러니까 이거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정부 정책이니까 정부 정책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항상. 야, 정부가 왜 정책을 집행하냐? 왜 개입하냐? 실패하니까. 그래서 뭐 때문에 실패한지를 일단 알아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효과는 어떻게 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핵심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셨나요? 어려운 게 핵심이 아니야.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뭐 재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시험에 잘 나와야지.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부여배분과는 그 박스를 보시면 내용 다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3자 행위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 다른 제3자에게 미치는 불리한 요소이다 그랬고, 자 비용과 편익 봤죠. 그다음에 이제 대생산의 문제가 있다. 그런 건 이제 기억하셔야죠. 예. 그래서 오염 배출 업체에 대한 조세 중과 환경 부담금 부과 지역지구제를 통해서 규제를 한다 이야기죠. 네, 그러면 그 밑에다가 이제 공급이 감소하면서 필요량까지 만들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정해배분과죠. 제3자 행위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 239쪽에 표 박스 보고 있는데 표. 자, 정해배분과 제3자의 행위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 다른 제3자에게 미치는 유해 요소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비용과 편익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는 과소생산 때문에 시장이 실패한다. 량이 작아서. 그러니까 량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조세를 경감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원 정책을 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수요가 그 밑에다 쓰죠. 수요가 증가해서 필요량까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넘어가셔서 240쪽인데요. 동그라미 3번에 재산권 부여에 대해서 이제 코지 정리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용어는 아셔야 돼요. 한 뭐 4번 그 지문으로 나왔거든요. 코지 정리가. 이 코지가 경제학자 이름인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경오염 같은 경우는요, 특히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제조업자들은 이건 좀 인식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건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게 잘난체 이런 게 아니에요. 고상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 제가 볼 때는. 예컨대 이 사람이 막 오염을 시키죠. 지금처럼 한단 말이죠. 지구라는 게 2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3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1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구라는 게 버텨낼까요? 결국은 몸살을 앓고 죽으려고 그럴까요? 그럼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다 죽게 되죠. 그래서 인류 미래에는 지금같이 간다면은 당연히 비관적이에요. 언젠가는 인류는 없어지는 거지 영원히 존재할 거다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 시대에 끝날 수도 있어요. 우리 시대에. 그렇게 급박한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염을 시킨단 말이에요. 1억 아끼려고. 1억 아끼려고 버리면은 이 하천을 정화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수백억이에요. 그러니까 수백억을 쓰는 게 맞겠어요? 이놈이 1억을 쓰는 게 맞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환경오염 문제는 비용도 너무나 많이 든단 말이에요. 피해를 많은 사람이 보고. 그런데 저 새끼들이 그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코지가 생각한 거예요. 야, 환경오염이 발생하면은 피해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어째서 이 사람들이 오염시키는 것을 못 막을까 그 이야기예요. 왜 꼭 정부가 개입해야 되냐.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이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냐. 연구해 보니까 있다. 왜 그러면 지금 못하는 것이냐. 여러분 하천 같은 것들은 내 개인의 재산이에요. 공공재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예컨대 여기 이제 막 붕어가 떠. 뻐끔뻐끔 떠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본 시민이 이거 저 위에 공장 저 새끼 때문이네. 그러고 쫓아가가지고 아니 왜 당신 하천을 오염시키냐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냐 따졌어. 에? 붕어 봐라. 붕어가 죽지 않냐. 나도 조금 있으면 죽겠네. 막 이렇게 따지니까 공장 사장이 그래요. 그러더니 고상하게 딱 한마디 해요. 그런데 하천이 귀하의 것인가요? 물어보니까 할 말이 없어. 내 게 아니거든요. 내 거 아니네요. 그러고 이제 왔어요. 그렇게 따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코지가 뭐라 그랬느냐? 이 하천과 같은 공공재를 소유권만 분명하게 해준다면 그러면 따질 수가 없을까 있을까요? 있죠. 그래서 지역에다 소유권을 줘버리자 그 이야기예요. A 지역 거, B 지역 거, C 지역 거. 야, 네 거야. 그러니까 네가 관리하세요. 이렇게 소유권을 명확하게 해주면 시장에서 오염 행위자를 못하게 제재할 수 있을 거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시장 스스로가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없다고 있다고요? 있다. 라고 주장한 게 코지라는 경제학자다. 미국 사람인데. 그래서 기억번에 코지 정리는 부예비비과의 손해를 보는 제3자에게 환경에 대한 재산권을 갖게 하면, 재산권 동그라미. 재산권을 갖게 하면 소유권. 오염행위자가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없고, 이미 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게 되므로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코지 정리는 재산권의 부여를 통하여 외부 효과는 민간의 자발적 협상이나 타협에 의해 해결이 가능하다는 원리이다. 민간 밑에다가 시장 좀 써놓은 시장. 시장이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있다고요?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코지 정리라고 하더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제2절에 토지 정책의 지역지구제인데 이 지역지구제는 의의가 특히 중요하죠. 그래서 목적 보시면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적합한 용도를 부여함으로써 국토 이용 질서 혼입과 토지의 효율적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며 토지용에 수반되는 부의 배배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마지막이죠.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게 목적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여기 지역지구제를 통해 가지고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할 수 없다고요? 있다고요?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인데 지역지구제는 어울리지 않은 토지용을 규제함으로써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켜 사회의 자원 배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소위 부의 배분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지역 지구제인데요. 이제 공법에서 여러분 뭐 용도적 다 공부하시죠. 뭐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이렇게 공부하고 있을 거고 도시적은 주, 상, 공, 녹 뭐 이렇게 다 공부하시죠. 주거적은 전, 일, 준 뭐 이렇게. 상업적은 뭐가 있죠? 중, 일, 유, 군 이렇게 있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관리적은 뭐가 있죠? 보생계. 녹지적은 뭐가 있을까? 보생자. 21개 싹 다 기억해야 될 텐데 그 전용 그러면 제1종, 제2종. 그다음에 일반 제1종, 2종, 3종 이렇게. 나눠지지 않으면 어떻게 건폐율을 외우죠? 건폐율이 뭐 이렇게 5, 5, 6, 6, 5, 7, 9, 9, 8, 8, 7, 7, 7, 7, 2, 2, 2, 2, 2, 4, 2, 2 이렇게 21개 외워야지. 부럽죠? 네, 장난치 하려고 한 건데 영종률은 외운 게 기억이 안 나네. 영종률은 저는 높은 쪽부터 외웠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중심상업적부터 해가지고 높은 쪽부터 낮은 쪽으로. 그런데 기억이 안 나네. 알아서 외우세요.
공부 선생님이 알려주시니까 가끔 써먹긴 합니다. 뭐 건폐율은 가끔 써먹어요. 근데 그래서 안 잊어먹고 있는데 용적률은 별로 안 써먹어요, 제가. 그래서 같이 기억하면 좋은데. 지역지구제는 이제 공법에서는 방금 이야기한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고, 개론에서는 그게 아니고 경제적 효과를 공부하는데, 단기하고 장기 효과로 나눠서 공부하는데요. 자, 우리가 경제학에서 저번 주에 했는데 단기 그럼 뭐가 변할 수 있다 그랬죠? 공급이요, 수요가요? 수요가 변할 수 있을 정도로 짧은 기간이라 그랬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오늘 힘들어, 오늘. 장기 그러면은 수요가요, 공급까지요. 공급까지 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긴 기간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어떤 지역에 지역지구제를 시행을 해요. 그러면 부의 외부 효과가 남아있다 그랬어요. 아까 제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제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울리지 않는 이용을 싹 다 없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기 좋은 동네가 되죠. 그러면은 수요가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증가.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하락할까요? 상승할까요? 상승. 그래서 그래프로 분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량이고 이쪽이 가격일 때, 자, 수요 공급이 이렇게 있었다. 그럴 때 균형 가격하고 균형 량이 500원에 100개다. 500원에 100개. 그럴 때, 자, 아까 부의배표가를 제거하니까 수요가 늘었다 그랬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자, 균형이 여기서 1이 가니까 가격은 하락이에요, 상승이에요? 상승. 균형량 감소예요, 증가요? 증가. 그런 상태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자, 기존의 공급자는 500을 받으면 정상이익이죠. 완전경쟁시장은 초과수익은 없고 정상이익이 있다 그랬으니까 정상이익인데, 지금 수요가 증가해서 지금 100을 더 받아 600 받는 거죠. 그럼 정상이익이에요? 초과수익이에요? 그렇죠. 초과수익은 아까 없다 그랬으니까 완전경쟁시장은 진입 또는 퇴거의 자유가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초과수익이 있으면, 많으면 경쟁자가 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자가 야, 너만 벌래? 나도 좀 벌자 라고 쭉 진입하면 공급이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어요? 증가. 그래서 결국 공급이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다시 균형이 여기서 이쪽으로 왔으니까 가격은 얼마로 바뀌었죠? 500. 균형량 감소예요? 증가예요? 증가.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다시 500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초과수익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없어질 때까지 진입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떤 분은 이제 공부를 좀 잘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고민이 많은 분인데 그런 분은 이런 질문을 또 해요. 교수님 혹시요 이게 50%라 가정할 때 공급자가 좀 더 들어오면 안 됩니까? 80%까지? 안 될 거 없어요. 실제로는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왔는데 80% 들어왔다 치자. 그러면 균형 가격이 여기니까 500보다 높아요, 낮아요? 그러면 초과 수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초과 손실이 있으면 어차피 퇴거를 해. 퇴거. 진입만 자유라 그랬어요. 퇴거도 자유예요. 그러니까 완전경쟁 시장이 이런 시장이에요. 장사가 안 되면 일부가 망해서 또 없어져. 없어지면 공급이 남아있다고요. 또 줄어든다고요. 그러다 보면은 딱 정상이익이 될 때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를 이제 이야기해보면 가격이 상승하면 초과 수익이 있는 것이고, 초과 수익이 있으면 기존 공급자가 초과 수익이 있죠. 기존 공급자. 그러면 가만히 있다고요. 신규 공급이 시장에 진입한다고요. 신규 공급이 아까 진입 퇴거의 자유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공급이 증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팔겠다는 사람 많아지니까 당연히 가격은 상승이에요, 하락이에요? 하락. 그래서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는 비용의 문제에 따라 달라진다. 아직 뭐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공부를 안 했는데 비용 불변 산업이다 그러면 딱 원래 가격 500까지 떨어지는 것이고, 비용 증가 산업이다 그러면 원래 가격보다 조금 더 받는 조금 높은 가격이고, 비용 감소 산업이다 그러면은 원래 가격보다 조금 낮은 가격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이해를 하게 되면
이건 좀 어려워요. 장단기 분석인데 여기 이제 3월 정도면은 어떻게 시도를 해볼 생각인데 어쨌든 여기 되면 이제 장기 공급 곡선의 모양을 도출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경제학이 상당 부분은 이제 정리가 된 건데 아직은 안 되고 아직은 뭐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못 가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기억하면 되느냐? 그래프는 이제 기억하면은 쉽긴 한데, 정확하긴 한데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그래프는 일단 놔두고, 논리적으로 기억하자. 자, 일단 지역주구제를 시행한다 그러면 요거는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오니까 무조건 기억이에요. V의 비교효과가 남아있다고요? 제거된다고요? 제거. 자, 그러면 그래프 몰라도, 이거 모르겠어요? 어울리지 않는 걸 없애버리면 살기 좋은 동네니까 수요 감소예요, 증가요? 그래서 사겠다는 사람 많으면 가격 하락이에요, 상승이에요? 가격이 올라가면 기존의 공급자는 더 받았으니까 초과 손실이에요, 수익이에요? 수익. 그러면은 야 너만 벌래? 새로운 공급자가 진입하지 않을까 진입할까? 진입. 예, 그러면 공급이 감소요 증가요? 증가. 그러면은 팔겠다는 사람 많으니까 가격 상승이 하락이요? 하락. 예, 그럴 때 아직 몰라 설명 안 했으니까 생산비가 변화가 없다면 딱 원래 500 받으면 돼요. 별거 없어. 그럼 생산비가 좀 늘었어. 그럼 원래 가격 500 받아야 되겠어요? 좀 더 받아야 되겠어요? 늘어난 만큼 더 받아야지, 이거. 이해하셨어요? 자, 생산비가 줄면, 원래 가격 500 받으면 그놈이 도둑놈이지. 생산비가 줄었으니까 더 받는다고요? 덜 받는다고요? 덜 받아야 될 것이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아직 여기를 장단기 분석을 할 단계가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이거 해버리면 뭐 바로 포기하죠. 솔직히 말하면. 바로 포기할 수도 있어요. 아주 진하게 어렵거든요, 이쪽이. 예. 그런데 이거 안 해도 이 부분을 문제를 맞출 수 있다면, 꼭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요? 안 그려도 된다고요? 그렇지, 뭐, 어차피 나중에 그릴 거니까. 예. 또 하나, 거꾸로 말해서, 좀 적극적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떤 분은 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어요. 나는 그래프를 이해를 못했으니까 이해할 때까지는 이해를 보류할 거야. 이런 미루어. 뭐 미루기는 논리적으로 해결 가능하면 그냥 먼저 기억하는 거지. 이해하신 거예요? 예, 이해 아니면 이빨로라도 가야지. 언제 다 이해하고 문제 맞췄어요? 예, 까놓고 이야기해서. 예. 이해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시험 끝날 때까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보세요. 40문제를 100% 이해하고 다 맞추는 분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 수석하는 사람도 없어요. 2개 이상 안 틀려 그 사람은. 그런데도 지문 100% 다른 몰라요. 절대. 이해하셨나요? 예, 그런 사람은 뭐 잘해야 한 지문 한 3개 정도 모르고 다 알겠죠. 지문이라 그랬어요. 문제가 아니고. 40문제 곱하기 5지 쓴다니까 5, 4, 20, 200지문입니다. 200지문. 이걸 다 알 수 있겠냐.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몰라. 상관없어. 답만 맞추면 돼. 극단적으로 40개 지문만 알아도 운 좋으면 답을 맞아요, 다. 답만 알면 되잖아요. 네. 그냥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합격을 빨리 하려면. 네. 그래서 이제 지역주구제인데, 여러분 그 하루 3번에 지역주구제 단기적 효과죠. 자, 지역주구제는 부동산의 사용을 특정한 용도로 제한한다.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지역주구제는 어울리지 않은 이용으로 인하여 주택의 가치가 하락할 위험을 그만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2번, 다른 조건을 일정할 경우에 위험부담의 경감은 기대 수익률을 그만큼 높여주므로 해당 지역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최대 가치가 상승한다. 이처럼 수요가 변화했으니까 그걸 단기라고 한다. 단기. 그 다음에 가로 4번이죠. 네, 장기적인데 동그라미 이번에 주택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기존의 공급자들은 초과 이윤을 획득하게 된다. 초과 이윤의 획득은 다른 공급자들로 하여금 시장에 진입하게 한다. 따라서 지역주구제 실시는 생산 요소 가격이 일정하다면 새로운 공급자가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원래 주택가치 수준에서 그 지역의 주택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량은 뭐 여기 증가했죠? 증가. 그래서 비용이 일정하다면 원래 가격에서 증가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동그라미 3번에 결론적으로 지역주구제가 시행되고 주택 신축
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 단기적으로 주택가치 상승을 가져오지만 장기적으로는 완전 경쟁시장, 경쟁시장이 존재하는 한 가치는 원래 가격으로 되돌아가니까 변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뭐 그래프에 보니까 뭐 비용 증가냐, 일정이냐 뭐 그렇게 있는데 그런 건 나중에 하자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다음에 지역지구제하고 독점의 문제 이제 가로 5번이 있는데, 가로 5번은 별건 아니고, 자, 동그라미 3번 용어만 아시면 돼요. 자,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은 사후적 독점이 아니고 사전적 독점이다. 그것만 알면 돼요. 사후적 독점이 뭐고 사전적 독점이 뭐냐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근데 여기 여러분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여기가 이제 미지정 지역이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보자. 그럴 때 갑은 옛날부터 살았습니다. 갑. 그러니까 상업지역 지정된 이후에 들어왔다고요. 옛날부터요. 옛날부터. 그래서 원래 땅값이 얼마일 때 들어갔냐? 평당 100만 원일 때 들어갔죠. 그런데 상업지역으로 지정되니까 땅값이 100만 원일까요? 많이 올라갔을까요? 올라갔겠죠. 그래서 1500까지 올라갔다라고 치자. 그럼 초과수익이 1400이 있는 건데, 아니 이거는 이제 20년 전에 산 거니까 그동안에 올라간 데다 또 올라갔다 그 이야기죠. 어쨌든 이 1400만 원의 초과수익을 누가 가져가느냐? 갑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을은 상업지역이 지정된 이후에 상가를 지으려고 들어왔다고 치자. 그 을은 얼마를 주고 땅을 샀을 것이냐? 1500. 그러니까 지정된 이후에 들어온 을은 초과수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경우 정상이익이라 그래요. 그럴 때 이 갑을 뭐라 그러느냐? 상업지역 지정 이전부터 살았던 사람, 그래서 사전적 독점자라 그러고, 을을 뭐라 그러느냐? 상업지역이 지정된 이후에 들어왔으니까 사전적이요, 사후적이요. 그렇지, 뭐 쉽잖아요. 그러니까 지정 이후에 들어오면은 초과수익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이런 초과수익은 전부 다 누가 가져간단 말이냐? 사전적 독점자의 것이다 그 이야기죠. 자, 다시 동그라미 3번에, 자, 부동산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후적 독점이 아니고 사전적 독점이다. 특정 지역의 용도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사전적 독점에 해당된다. 사후적 독점은 특정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부동산을 획득하기 위해 소유자가 지불하는 가격에 이미 위치에 대한 이점이 가산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 이유는 있을 수가 없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뭐 예컨대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어떤 지역을 미니 신도시로 우리가 개발한다고 치자. 정부 말고 우리가 개발한다 치자, 우리가 민간이. 그래서 한 5,000세대급의 아파트 단지를 대규모로 개발한다 가정해보자. 그런 게 있어요. 여기는 한숲시티라고 6,500세대인데 뭐 지금 안 팔려서 문제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걸 지으면은 아파트만 지어야 되겠어요? 근린생활공간, 상업시설도 지어야 되겠어요? 상업시설 많이 지어야죠. 그래서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하기 때문에 상업시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들어가게 되면은 보세요. 원래 거기는 논밭이었으니까 땅값이 100만 원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를 막 짓고 막 거의 신도시급으로 짓다 보니까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땅값이 1,500이 아니고 2,000, 3,000까지 올라갔을 거다 그 이야기예요. 분양가는 그 정도 받으니까 한 3,000 정도. 이해하셨어요? 그럼 그 초과수익은 누가 가져가냐 그 이야기예요. 3,000을 내고 들어온 사후적 독점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개발업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사전적 독점자.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분양이 완료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이익을 가져갔을 텐데 아직 완료가 안 됐어요.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안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왜 안 팔리는지를 고민해 보시고 잠깐 쉬었다 하겠어요.